자, 9회분 시작합니다. 9회분 1번. 제가 9회분은 간략하게 단만한 이유는 본인 스스로도 한번 해보고 또 같이 하기도 하고 퐁당퐁당 하시면 전체적으로 실력이 좀 증가하지 않겠나 해서 일부러 그런 건데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부동산 정착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서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 다년생 식물은 정착물로 간주한다. 우리 집 단독택의 대문 앞에 대추나무 뒤뜰에 감나무죠. 바로 정착물이다. 종속 정착물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을 보지 않는 것이 원칙 일반적이다. 임차인이 임차기간 끝나면 보따리사가 갈 수 있는 동산이 원칙인데 옥탑방 또 보일러 임차인이 설치하면 이건 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외로 정착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이다. 맞는 말씀. 3번. 부착된 물건이 기능면에서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될 수 있으면 또 벽시계처럼 벽난로 달리 벽시계처럼 동산 취급되고 오케이. 기능면에서 건물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면 제거되면 정착물로 취급된다. 우리 건물에 부착된 형광등 이 제거하면 건물이 깜깜해서 재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착물이 맞다. 오케이. 4번.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 이는 정착물, 부동산에 있는 거니까 부동산으로 정착물로 간주되어서 매수자의 것으로 남게 된다. 매도자, 매매하면 매수익금 되는 거죠. 그거 틀렸습니다. 정답 5번.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어서 주물이 정착물이면 종물도 정착물이다. 오케이, 따라갑니다. 자, 2번. 토지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X. 자, 1번. 나지와 건부지는 기술적 개념 속하는 것이고 저지와 갱지는 법률적 개념에 속한다. 자, 우리 건물 눈에 보이고 토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정착물이 없는 것은 땅만 있고 건부지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니까 건물이 있고 없고 눈에 보이는 길 측면이 맞는데 저지와 갱지. 자, 우리 갱지는 사법상 제한이 없는 땅이고 A 택지, B 택지 중에서 B 택지 저지 같은 경우는 정착물이 둘 다 없지만 사법상 지역권, 지상권 등 있는 것이고 깨끗한 것이 갱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상 제한이 있다. 이게 이제 법률적 개념 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2번. 한계지는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한 택지 이용 채원방권 토지를 말하며 오케이. 한계지 지가 수준은 농경지 지가 수준과 무관하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서울 한계지, 지방 각지의 한계지가 있습니다. 택지, 주상공 건축할 수 있는 건축되어 있는 땅, 채원방권 도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땅, 사방팔방 지가 수준이 비슷하죠. 근데 여기 농지가 있으면 강이 있으면 산이 있으면 임야 있다, 농지 있다, 강이다. 이거 지가 수준이 현저히 차이가 나죠. 농지는 평당 10만 원인데 택지는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가 수준이 서로 단절된다. 맞습니다. 자, 4번. 택지란 주상공 건축부지 이용되거나 이용될 것이 사회 행정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토지. 오케이. 법지는 도로면과 경사진 토지 부분을 말하고 맞습니다.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 실익이 없는 바뀌었죠. 두 군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 5번. 3번. 부동산 특성에 대한 파생 현상 열거한 것이다. 옳은 것은 맞는 것 1번. 부동성 왜곡과 발생 맞죠. 토지 공개념 이것은 토지는 자연의 선물이다. 사람이 증가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성의 발생 개념으로서 토지 공개념
생기죠. 그래서 부동성하고 틀립니다. 그게 틀렸죠. 그 다음 2번 부정성은 균형가격 성립 가능하다. 부정성은 수직적인 물리적 공급성인데 우하향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자연스러운 균형가격이 아니고 땅값이 폭등하는 현상. 이건 부정성, 자연스러운 균형가격 형성이 어렵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균형가격이 성립이 자연스럽다 X 틀립니다. 3번 영속성, 토지의 물리적 감가상각은 정배제 맞습니다. 감가수정의 수익 방식의 직선법이 아니고 직선법은 건물이 직선적으로 감가된다 이런 뜻이고 직접법인데요. 직접법은 우리 한국에서 많이 봤습니다. 순영업소득이 3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환원율이 10%이면 3억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수익 환원법 많이 했는데요. 이게 영원히 간다 하는 가정에서 무한연금 현금계수 바로 할인율로 날아버리면 되죠. 그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법, 직접 환원한다. 틀렸습니다. 4번 개별성. 자, 물리적, 용도적 측면에서 대책 가능성이 없다. 용도는 대체되죠. 용도적. 택지 용도 강남에 개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용도적 관점, 용도의 다양성, 최유효 이용 강조 근거가 됩니다. 여러 가지 용도를 써준데 그 중에서 최유효 이용하자. 그렇죠. 부동산 결정 비가역성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부동산 잘못 사용하면 원상 복구가 안 됩니다. 택지 개발 잘못하면 원위치 안 되죠. 그게 비가역성 근거 제시. 그래서 애초부터 쓸 때 신중 거듭을 해서 최유효 이용을 합시다 하는 개념 맞습니다. 5번의 답. 4번 부동산 수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1번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수요는 본원적, 우리 주택 수요가 본원 수요이고 주택 수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건설업계가 택지, 건자재 수요 파생적으로 생기죠. 그래서 이게 파생 수요를 합니다. 그래서 본원적 수요 틀렸습니다. 2번 용도상 보완관계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대상 부동산의 수요는 감소한다. 그렇죠. 집값이, 아파트 값이 상승한 바람에 보완제인 결혼, 자녀 생산을 못하고 수요를 못합니다. 맞는 말이죠. 집값 너무 비싼 바람에. 집과 결혼과 연애와 또 이런 서로 보완관계죠. 맞습니다. 자, 3번. 가수요가 발생하면 현재 가격 수준에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 기대감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함으로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한다. 그렇죠. 앞으로 가격 상승 예상하면 가수요, 투기 수요 이런 게 생기죠. 그 수요 우측 이동 맞습니다. 4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이는 수요량의 변화로서 수요 상승의 점의 이동이다. 그렇습니다. 자, 배꼽에서 가격이 하락하면 저 달 아래 점으로 곡선상의 점의 이동 맞습니다. 5번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임대료 상승이 되면 대체 소득 효과에서다.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 효과는 둘로 중요한 것은 분석할 수 있는 대로 나눠서 하는 건 원칙이니까 둘로 나눠보시면 대체효과, 소득효과 둘로 나눌 수 있다. 대체효과, 소득효과. 대체효과는 상대 가격 변화로 가령 쉽게 아파트 값이 너무 비쌉니다. 비싸서 아파트를 다른 것이 동일할 때 100채 수요가 감소한다면 가격 상승할 때 적게 사는 게 그 가격 효과니까. 아파트가 비싼 바람에 상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다른 걸 사게 돼요. 그 아파트를 70채
선택 폭이 아파트가 비싸면 똑같은 돈으로 사기 어렵죠. 그래서 실질 소득이 감소해서 서른 채 수요 감소 둘로 구성되어 있다. 자, 대체효과 특기 중점 두고 포인트를 읽으시고요. 대체효과만 시험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4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이는 수량의 변화로 수요곡선장 점이동 한 거네요. 5번도 했고. 그 다음에 밑에 5번 A 부동산 가격이 10% 상승했는데 당해 부동산의 수요량이 5% 감소하면 이 제한은 어디에 속하느냐? A제가 1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B제, 그 당해 부동산 하면 이 A 부동산이 아닌 A 부동산이 터지고 당해 제한은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건물 부동산 수요량은 5% 감소한다. 부한관계죠. 부한제. 아파트가 비싸니까 결혼 못한다. 같은 말입니다. 서로 부한제. 화살표가 반대니까 수학적으로는 0보다 적고 보완제라 한다. 보완제. 우리 시험에 답은 거의 대체제만 나왔습니다만은 보완제 조금 더 응용해서 4번 답. 6번 다음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중 일관한 것이다. 맞는 것, 옳은 것 몇 개냐? 자, 기억. 부동산 금융에서 변동이자 제공되는 융자는 차입자를 인플레이용으로 또 보여준다. 아니다. 고정금리, 변동이자, 대출자, 은행은 변동금리를 좋아하고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좋아합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또 이랬죠. 이러면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 시장금리가 10%, 11%인데 4% 고정금리로 대출했으면 이자 수익이 감소해서 손해볼 위험, 5글자로 이자율 위험이라 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했을 때는 저리 차입해서 고리 상환해버리면 앞으로 조기 상환 위험, 이자 수익이 없어지는 위험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위험을 차입자에게 증가하기 위해서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한다 이랬죠. 대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차입자가 인플레이션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동금리 대출하면 이런 리스크를 차입자에게 증가하니까 은행을 보호한다 이랬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고. 자, 니은 최정식 상환 방법은 초기에는 차입자 원금 상환 부담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서 크다. 적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은 균등 상환이고 원금 균등은 체감 상환이고, 그 다음에 점정 상환은 체정, 점점 증가 상환이 됩니다. 이 세 가지 특징 아시면 당연 초기에 가장 많이 갚는 것, 가장 적게 갚는 것, 보통 세 가지 답 나왔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적다 이제. 자, 디귿 변동 이자율은 기준금리를 가상금리를 합하여 결정되며 인플레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마다 기준금리로 조정한다. 그렇지. 기준금리가 이제 코픽스죠. 코픽스. 기준금리 더하기 가상금리. 이게 이제 변동금리, 대출금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기준금리가 3%였고 가상금리가 2%인데 5% 대출했다가 인플레 등으로 코픽스 금리가 4% 상승하면 당연히 6% 상승할 테고, 가상금리는 한 차익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코픽스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하락할 테고 이렇죠. 변동 맞습니다. 자, 리얼의 저당 유동하란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저당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하는 것은 2차 저당시장이다. 자, 이게 우리 MBS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 MBS를 발행하여 자금 조달하는 2차 전 세계 여유 자본을 끌어들 수 있는 자본시장이다 이랬습니다. 2차 자본시장.
그래서 1차 모기론 시장이 활성이 되죠. 맞다. 자, 미음.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이자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건 이런 거죠. 실질이자를 2%, 실제를 계속 주고받습니다. 인플레든 디플레든 상관없이, 시장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상관없이 금리를 고정시켜 놓고 그 대신에 1억을 차입했는데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원금을 1억에다 1억 500만 원, 1억 1천만 원 높입니다. 만약에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원금을 9,700만 원, 9,500만 원 줄입니다. 그래서 그 원금이 바로 우리 시장 가격처럼 변동한다. 원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걸 보고 가격 수준을 조정하는 저당 대출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거 우리 사채 시장에서나 가능하지 일반적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시간 쓰도 되고 사채 시장에서 돈 1,000만 빌렸다가 몇 년 지나면 나중에 5천만 원 돼 있고 7천만 원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험해 보니까 이 경우 마지막 줄에 이자율은 명목이자 정한다가 이거 실질이자 2%. 실질이자다. 실질이자만 쭉 준다. 인플레든 디플레든 상관없이. 그래서 맞는 것은 디귿, 리얼 두 개 2번 되겠습니다. 2번. 7번. 다음 저당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1번. 차입자는 시장이자율이 저당 이자율보다 낮을 때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죠? 차입자가 시장금리가 저렴할 때 저리 차입하여 고리 상환.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최정식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후반기의 상환액이 적다. 후반기는 최정이니까 엄청 높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상환에 비하여 훨씬 높다. 역전. 초기하고 후기하고 반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고. 3번. 원금 균등 체감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하여 초기에 상환액이 크다. 오케이. 벌써 여러 번 했죠. 그 다음에 4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매기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원금의 저당 상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 금론에서도 시험 많이 출제하고 계산형에서도 많이 났죠. 자, 1억을 차입했습니다. 저당 차입. 여기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저당 차입액은 알고 상수를 구하고 싶다. 그 상수가 이게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거 계산식에서 아주 많이 쓰니까 자동으로 부채부에 저당 상수를 곱하는 거지 저당 상수를 자산, 자본에 곱할 리는 없다. 그대로 붙어 있으면 되죠. 자, 부채부에 붙여 놓으시면 된다. 5번 중도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할 저당 잔금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체감 상환 방식보다 적다. 중도상환 시 원금 균등은 많이 상환했으니까 원리금 균등보다는 적게 남아있죠. 적게. 균등 상환은 많이 남아있고. 맞습니까? 중도상환 시 저당 잔금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2,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적게 남아있다. 틀렸네. 5번도 틀렸네요. 그렇죠. 답 2개. 자, 8번. 다음은 부동산 수요 탄력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탄력성. 자, 1번. 수요 교차 탄력성이 1이면 이는 대체제에 해당한다. 그냥 1이란 말은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플러스 1이므로 가령 대체제는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대신 아파트 안 사고 빌라, Y제를 많이 산다. 그럼 이 플러스가 맞죠? 플러스는 대체제다. 맞네요. 대체제.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수요 소득 탄력성이 0.5이면 이는 열등에 속한다. 자, 소득 증가했을 때 더 많이 사는 것은 정상이죠. 정상. 그래서 하살표가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이다. 플러스이면 정상제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0.5 열등제가 아니고 정상제 틀렸죠. 2번 틀린 정답. 3번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다. 오케이.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탄력성인데 이게 양이기 때문에 정성적 퀄리티 질 하면 안 되고 퀀티티 양. 오케이 맞습니다. 4번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 인상시키면 기업 총수입은 증가한다. 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수요량이 비탄력적으로 조금밖에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30% 인상된대요. 수량은 2, 3%밖에 감소하지 않으니까 총 전체 배출액은 증가하죠. 오케이 맞습니다. 자, 5번 부동산 수요 가격 탄력성이 플러스 1인 경우 가격 인상 인하와 상관없이 기업의 총수입은 불변이다. 자, 그렇죠. 이건 단위 탄력이니까 위로 오른쪽으로 90도 직각상승 어디서 하더라도 이 면적이 다 같은 걸로 됩니다. 이 면적이 가격 하락했을 때 이 면적이나 가격 인상했을 때 저 면적이나 다 같아. 단가 곱하기 수량 총수입이므로 같아 맞습니다. 9번 어느 도시 임대주택 단기 공급함수, 장기 공급함수, 수요함수는 일정, 호당 90만 원일 때, 자, 우리 부동산에서는 숫자가 뒤에 만자, 천자, 억자 생략하고 바로 90원 집어넣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더 보면 일단 단기에는 단기, 장기 차이를 물었으니까 단기에는 공급량이 300입니다. 자, 수요량은 90원 집어넣으면 수요함수 90원 집어넣으면 400 빼기 90입니까? 수요는 400 빼기 90이므로 310. 그래서 단기는 수요가 10호 초과 수요이고, 그 다음 장기. 자, 장기는 공급은 6P 빼기 300이니까 P에다가 90 집어넣으면 39, 27, 270에서 300을 빼면 마이너스인데? 6 곱하기 90만이니까 6, 9, 54. 540에서 300을 빼면 6P 빼기 300이니까 요 P에다가 90을 집어넣으면 되죠. 6, 9, 54. 540에다가 300을 빼면 240이죠. 수요는 동일하니까 400 빼기 90 그러면 310. 수요초가 70 수요초가입니다. 그래서 단기 10호, 장기 75. 1번 답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시계에다가 P에다가 그대로 90원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습니다. 뒤에 천자 만자 억자 붙을 때 조금 당황스럽지만은 이런 가음이 제껴버리고 바로 9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번) 다음 부동산 투자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자, 1번 민감도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순현재 가치 변동이 심하고 더욱 위험한 투자안으로 평가됩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민감도가 클수록 리스크가 일반적으로 높다. 투자 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2번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으면, 자, 이건 총 자본은 자산이죠.
자산 수익률이 이자 비용보다 크면 가령 15%인데 10%가 금리 땡겼습니다. 크다. 플러스 레버리지. 부동산 투자의 장점. 부지렛대가 아니고 정지렛대입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3번 요거 수익률을 투자 기회비용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오케이. 이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 있죠. 소비를 하든 투자든 요구하는 게 다 있습니다. 가령 요거 수익률이 10%라면 워낙 중요하니까 2분포로 나누어서 리스크 프리 무염 수익률 정기예금 구공제이자 대용치를 쓰고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이 클수록 부동산 주식 일반적으로 주식이 위험이 큽니다. 그럼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많이 요구하고 또 부동산은 좀 낮추고 또 토지하고 주택하고 비교하면 토지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고 아파트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적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요건 시간 비용, 요건 리스크 비용 대가 맞습니다. 4번 위험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을 정한다. 그렇지. 고거다 이 말이에요. 고거. 고위험일수록 고요구 수익률. 오케이. 부동산 투자 장점으로서는 플러스 지렛대 효과, 절시 효과, 구매력 보호, 인플레 해지, 소유의 긍지. 저 땅이 내 땅이면 똑같은 땅이 어디에도 없죠. 그래서 독점 소유가 되지. 소득의 연기 등이 있을 수 있다. 절시 효과 등. 자, 지금 왕창 용어를 모아놨습니다. 실제 시험 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풀어서 내용으로 출제하니까 그냥 가벼운 기분으로 일단 통과를 하시고. 자, 11번 놓습니다. 11번.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X 1번.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 인해서 기대는 예상 수익률을 말하고 사전 미래 수익률에 해당한다. 오케이. 사고가 아니고. 그 다음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비용 포함된다. 거기까지 맞죠. 근데 투자 기회비용 내부 수익률을 한다. 거기 틀렸습니다. 내부가 아니고 외부죠. 외부. 부동산을 원룸을 내 돈 1억 2억 주고 3억짜리 샀다. 이게 부동산 안에 내부고 이 기대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해당 부동산 마켓 안에 있는 내부 수익률이고 그 다음 이 투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외부 금융시장이니까 외부 이렇게 외부 내부 틀렸죠. 이 요구 수익률은 당연 기회비용이고 기회 선택으로 수익입니다. 수익에서 비용 차감. 그래서 2번 틀렸죠. 틀린 정답. 3번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다. 부동산 가치는 점점 하락하게 되고 그 결과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점차 증가하게 된다. 자, 우리 T자 항상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기대 수익률이 8%, 기대 이하랍니다. 그러면 이 비율 개념 구한 가격이니까 시가가 낮으면 올라갈 일밖에 없죠. 9%, 10% 균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상승한다. 점점 상승. 맞죠? 그럼 이거 안 사는 사람이 많으면 부동산 3억짜리가 2억 9천, 2억 8천, 2억 7천 점점 하락이 돼 있죠. 4번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을 때 투자를 채택한다. 당연하죠. 기대 이상이니까. 그 다음 5번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을 때 부동산 가치는 점점 상승하게 되고 이건 점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3억 천, 3억 2천, 3억 3천 점점 비싸게 삽니다. 그 결과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점차 감소한다.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12%이고 요구 수익률이 10%이면 기대 이상이니까 사는 사람이 많다. 시장 가격이 높으니까 11%, 10% 균형 수익률까지 하락합니다. 하락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12번 이런 유형은 일단 특성, 기능, 단순 암기라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성을 놓고 기능이 나오면 틀리고 기능을 놓고 다음 주 기능 틀린 것을 하면 특성 나오면 틀렸다. 이건 의미 없다. 옛날 출제를 했습니다만 요즘 스타일은 전혀 아닙니다. 적혀버리고요. 자, 13번. 다음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자, 1번.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는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와 역순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맞다. 왜냐하면 일반 경기가 잘 돌아가면 상공해소 부동산이 화랑을 이룹니다. 그 상업용, 공업용은 일반 경기와 같이 가는데 일반 경기가 안 좋으면 은행에서도 금융, 주택에 대출하지 일반 기업에 대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화랑을 이루게 되어서 일반 경기와 주거용 부동산은 거꾸로 역순환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특수 부분들의 가중평균치가 논리적이죠. 어디에서라도 맞다. 3번. 부동산 경기는 하향, 회복, 상향, 후퇴, 안정 순서로 간다. 아니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자, 봄, 회복, 여름, 상향, 가을, 후퇴, 겨울, 하향 이렇게 4계절, 4개 국면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정시장은 별도로 안정시장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불황 안 탄다 이랬죠. 불황 안 탄다. 불황에 강하고 불황에도 안 빠져요. 호황에 약하다. 그 대신에 안정. 보통 역세권의 점포, 위치 좋은 중소형 주택.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4번. 상향 국면에서 부동산 전문 활동은 상향 오르막이죠. 매도자 중시화 현상이 강조된다. 자,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중에서 매도자가 기빈이죠. 매도자 매물이 없습니다. 한 사람당 매수자가 여러 명 에워싸고 있다. 그래서 매도자 중심 시장이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5번. 회복 시장에서는 과거 거래 사례 가격은 거래의 기준이 되거나 한선이다. 자, 회복 오르막이죠. 직전 보면 바로 바닥입니다. 바닥. 한선 기준이다. 상한선 하면 틀린다. 오케이. 맞네요. 자, 14번. 다음은 부동산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맞는 것. 자, 1번.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는 것은 체계적 위험을 제거. 체계적 위험은 시장 위험이므로 시장의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주는 위험이니까 이거는 감소를 해야지 감소가 안 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감소한다. 땡. 틀렸죠. 그 다음 2번. 비체계적 위험이란 피할 수 있는 위험으로서 전체 땡. 전체가 틀렸죠. 개별 고위험이다. 이 시장 안에 있는 A라는 부동산, 개별 부동산에 나타나는 리스크, 소송 문제라든지 개별 위험이다. 틀렸죠. 3번.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 투자는 다 유사가 아니고 아이스크림 빙설이 아니고 아이스크림 군밤 상이한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 이걸 투자하는 것이 분산효과 크다. 이렇게 해야죠. 틀렸습니다. 4번.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 수익률 분포가 완전 음의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을 완전 음의 상관이다. 이렇게 말로 표시합니다.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임을 0까지 줄 수 있다. 이걸 보고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한다. 무위험. 위험이 하나도 없는 포트폴리오. 자, 무위험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이게 예를 들어 12%라면 은행의 정기금이자가 2%인데 똑같은 무위험인데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구성 잘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합시다. 자, 4번 맞다. 자, 5번.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와 투자의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아니고 접점. EF 소나타. 효율적 프론티어와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객관적인 시장 상품 제일 좋은 것.
주관적인 투자 무찰곡선 접하는 점, 요게 최적 포트폴리오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교차하면 틀립니다. 교차는 만족도가 낮습니다. 접점이 크지. 그래서 X. 맞는 것은 4번 정답. 자, 15번. 다음 관련 가장 관계가 옳은 것은 투자자 천호동 씨가 임대주택 사업에 100억 투자 결과 1년간 20억 수익 생겼고, 자, 쭉 뭔가 나오는데요. T자 집어넣으면 돼요. T자. 계산형은 T 속에서 다 모든 돈이 계산이 되죠. 자, 자산 제일 큰 돈 100억이고 부채가 얼마다? 부채가 60억 원은 10% 빌렸다라고 나와있죠. 중간에. 중간중간 뜸뜸 찍어서 읽어도 가능합니다. 40은 자기 지분이겠죠. 자, 이래 가지고 얼마 벌었다? 20억 수익이 생겼다. 그럼 20억 벌어가지고 이자 6억 주고 나면 14억 내 돈. 40억 투자해서 14억 벌었습니다. 그럼 몇 프로? 4, 32, 35%입니까? 35%이다. 자, 옳은 것은 그 밑에 1번 투자자 천호동 씨는 지분에 대한 수익률이 40%다. 아니죠. 35%지.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투입 자본 100%를 자기 자본으로 충당할 경우에는, 자, 이게 전부 다 자기 돈 자산 100억인데 안 빌리고 100억 자기 지분을 투입했대요. 이럴 때 수익률은 당연히 20억 번 거 원리금 줄 거 없으니까 그대로 내가 번 더 내둬야지. 100억 중에 20%니까 20%지. 쟤보다 못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남은 돈과 절이 땡겨서 돈벌이 한다. 그래서 2번은 답은 맞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실투자할 때. 그 다음 3번 총 자본 수익률은 25%다. 20%지. 20%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 4번 총 자본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보다 크다 할 수 있다. 총 자본 수익률이 정지렛대죠. 자산 수익률이 20%고 이자 비용이 10%이므로 정지렛대 나오면 크면 크다 이랬습니다. 플러스 레버리지 20%보다 커야죠. 그래서 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부지렛대가 아니고 정지렛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T자에 이렇게 원본과 가실 3개 넣어가지고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자, 16번. 이거 현재 가지고 하랬죠. 현재 가치. 그러면 자 바로 100만 3번. 이거 연금 현가계수 구하고, 그 다음에 300만 이것도 연금이네요. 이거 다 현재 가치로 땡겨내리면 되는데, 이건 3년 연금현가 해도 되겠네요. 3년 연금현가 얼마다? 2.48 이렇게 하면 전부 다 현재 가치 구해졌고, 그 다음 4년 원차 얘는 뭐 5년 연금현가 이런 말이 없으니까 요건 바로 2년 연금현가 해가지고 P4 2년 연금현가계수 얼마다? 1.75 하고 요걸 다시 3년 일시불의 현가 할인 한 번 더 하면 되지. 자, 3년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0.8이네요. 0.8. 그래서 요것과 요것 두 개를 합치면 됩니다. 자, 계산기 연습 668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답이다. 자, 17번. 저당유동화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저당 대부 필요한 자금이 저당 시장에 원활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1차 시장금리, 2차 시장금리, 투자 요구 수익률 조건을 맞춰야 한다. 우리 MBS 시장에서는 맞는 말이죠. 우리 모기지론 시장에서 처음에 5% 차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한국주택금융사에서 중간 수수료 떼고 마지막 투자자에게는 투자 요구 수익률이 4%인데 4.2%다. 이렇게 최종되면 되죠. 맞는 말씀. 자, 2번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는 저당 차입자와는 직접적 관련이다. 모기지론의 차입자가 MBS 투자자하고 직접 관련은 없다. 맞습니다. 이 MBS 투자는 각 나라 은행 그리고 보험회사, 연기금이 전 세계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직접 차입자, 수익금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CMO, 다계층, 각 트렌치별로 이자율이 상이하거나 고정이자율 변동금리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다. 맞습니다. 다계층이니까 만기도 단기, 중기, 장기고 고정금리, 변동금리 다양하죠. 4번 대출 금융기관은 주택의 장기 대출에 따른 자금의 고정화 위험을 해결함으로써 유동성을 증가한다. 감소. 땡. 틀린 답. 자금이 풍부해지면 유동성이 증가하죠. 틀렸습니다. 5번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만약 저당을 살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무한정 대출, 금융기관의 은행이 자금이 이론상 무한정 있게 된다. 2차 저당 시장은 MBS 시장인 2차 자본시장입니다. 맞습니다. 자, 18번 MBS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1. MPTS는 제가 모기지, 원리금 수지권, 저당 소유권을 패스, 이전 매각, 양도 투자에게 하는 MPTS 시장이다. 이랬지. 발행기간, 대표로 한국주택금융사, 주택저당을 담보로 발행하는 정권으로 투자자가 원리금 수지권과 저당권 모두 보유한다. 그렇지. 맨 뒤엔 투자가 이거 다 가져갑니다. 패스니까. 맞죠? 그 다음 2번 MBB는 투자자가 저당 차입자의 만기 전 변제에 따른 콜 방어를 실현할 수 있다. 그렇지. MBB는 모기지 풀 이걸 담보 잡고 본드 채권을 샀을 뿐이므로 모기지에 대한 원리금 수지권, 조기상환위험, 채무불이행위험 상관없죠. 투자하고는 상관없다. 발행기간이 다 가집니다. 3번 MBB의 발행기간은 최초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가지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우징 파이낸스 한국주택금융사가 모기지 풀을 그대로 담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 2번 공이 당연히 발행기간인 한국주택금융사에 있고 MBB 투자자한테는 본드, 채권형 본드를 취득했으므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 자, 4번 MPTB는 저당풀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저당채권과 이체증권 혼합형입니다. 맞는 말이죠. 혼합형 MPTB 다계층으로 만든 것이 CMO이다. 1번 공은 패스, 2번 공은 발행기간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5번) CMO는 MPTS와 저당담보부 채권 MBB 혼합형이다. 그렇죠. 저당권 소유권은 발행자가 보유하고 원리금 수지권은 투자가 보유합니다. 제가 1번 공은 패스, 2번 공은 발행기간. 오케이. 자, 19번 다음 부동산 문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거의 우리 시험 나오는 유형이 아니네요. 1번
부동산 문제의 특징은 악화 성량, 가역성, 지속성, 해결 수단에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렇죠. 우리 강남 아파트만 생각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가역성이라고 하면 부동산 쓰니까 비가역성 이걸 많이 쓰죠. 개발 실패하면 원상복구가 되는 게 가역성인데 안 됩니다. 비가역성.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그르치면 이를 과거로 환원을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비가역성이죠. 금방 우리 했던 비가역성. 악화성이 아닙니다. 이것도 틀렸고, 3번 토지 이용 규제 소홀하면 스프롤 현상이 확대되는 것은 이 악화되는 거예요. 악화되는 겁니다. 악화 성량이다. 틀렸고, 로렌츠 곡선 대각선이 멀수록 진위 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작은 것으로 본다. 진위 계수는 자, 그 그림 한번 그려보면 시험 안 나옵니다. 근데 워낙 모의고사에서 계속 나오니까 책에도 기본서에도 거의 일반 책에서는 다 나와 있는 추세니까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면, 자, 이게 이제 인구수라고 생각하고, 인구수. 이게 소득 수준이다. 점점 갈수록 소득 수준이 100%. 인구 100명이라면 간단히 100명이 100억 자산이다.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 전체 100으로 놓고 10명이 10%, 50명이 50%, 90명이 90%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완전 평등하죠. 완전 평등하면 대각선입니다. 그런데 이 곡률이 많이 힐수록 로렌츠 곡선이 많이 힐수록 어깨에 휘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불평등해진다는 뜻인데요. 이게 인구 50%가 10% 자산밖에 못 가지고 있고, 그러면 불평등가 커지는 거죠. 이거보다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걸 진위계수는 전체 이 세모 면적분의 요 반달 모양의 면적인데, 이 반달이 클수록 커지고 가장 크면 똑같은 1이 되어버리고요. 여기 반달 모양이 적어질수록 0이 되겠죠. 여기 딱 일체분은 0. 진위계수는 낮으면 완전 평등이고 1이 되면 완전 불평등입니다. 그 진위계수는 낮을수록 평등하다. 진위, 환위와 진위. 좀 작은 사람, 낮을수록 작을수록 좋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서도 지금 현재 소득 상위 10%가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30년 동안 전 세계가 이랬답니다. 하위 소득 10%가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 성장 주도 경제,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하듯이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네요. 시험 안 나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5번 집값고는 토지 집약적 이용 촉진하고 주거지의 외연적 확산 나타납니다. 땅값 비싸면 저 밖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죠. 외연, 밖으로 확장. 맞다. 5번 옳은 정답. 자, 20번 하고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지역 지구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역 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규제함으로써 부외부가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데 있다. 오케이. 지역 지구제에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하여 주택 가치는 상승한다. 이게 뭡니까? 우리 집 뒷뜰에 공예 공장이 있다. 부외부가 집값 떨어지게 만듭니다. 주거지역으로 만들면 주택에 대한 쾌적성이 증가하므로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 증가하면 1억짜리 아파트가 1억 1천 초과 이윤 공급자 호주머니에 들어갑니다. 공급자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증가하여 원래 가격, 초과이윤 다 소멸할 때까지 공급 증가합니다. 이렇죠. 그중에 지역지구제 주거지역으로 하면 없어지거나 감소한다. 우리 공법상 용도 지역지구 구역제 원리가 저 원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역지구제와 더불어 주택의 신축을 제한한 추가적 제한이 있는 경우 경쟁시장이 존재한다면
경쟁시장. 옆에는 그린벨트 묶겠는데요. 다른 저쪽 동네에서 경쟁주택 공급이 증가한다면 공급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가격 하락하겠죠.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치가 상승하지만 1억짜리가 1억 2천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은 원래 위치 1억으로 내려옵니다. 맞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4번 주택 건설업체 비용이 일정 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주택 공급량은 일정해진다. 증가했다가 전에 공부할 때 1억인데 또 1억 들면 이만큼 공급 증가하니까 공급이 증가합니다. 어쨌거나 공급이 증가한다. 그래서 가격은 원위치 1억으로 내려옵니다. 공급 증가 불변 X. 이 불변은 우리 하향여가 상향여 갈 때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백제 팔았다가 백제 증가 불변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때하고는 다르다. 주의. 자, 5번 주택 건설업의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하고 주택 가치는 원래 순으로 높아진다. 1억 1천만 원 되면 1억 1천만 원까지 가면 초과이윤이 다 소멸하므로 공급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원래 1억보다는 1억 1천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자, 한번 쉬시고 두 번째 시간.